자신감이 그 어린 나이에 생기니까 저로 하여금 나는 다른 책도 읽을 수 있는 수준 높은 독자구나 라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딱 읽었는데 이분이 쓴 첫 책이거든요. 이게 타임 투 킬이. 이게 첫 책인가요? 첫 책이에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40권 이상을 썼는데 맞아요.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변호사가 소설을 쓰네? 그 전까지 나는 소설은 소설가가 쓰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나도 쓸 수 있겠네? 사실은 그 차인표 씨가 요즘 유행하는 저속 노화의 원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랬습니다. 저 요번에 새로 알았는데 연세가 예, 연세. 이제 연세까지 나올 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봬요. 네. 한 2년? 1년? 그러니까요. 그 채널 A에서 하실 때 뵙고. 네. 여기가 포스터도 있긴 있는데 작가 차인표로서의 공간인가요? 예, 어떨 때 여기서 글 쓰기도 하고 인어사냥을 여기서 집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손님들 오실 때 가끔 만나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에요. 해도 잘 들고 아주 멋진, 작지만 멋진 공간입니다. 저는 사실 차인표 작가님의 서재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사진도 있고 이렇게 작업하시는 흔적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하실 때도 있고 도서관 같은 데 가서 하실 때도 있고. 네, 저는 이 글 쓸 때 층고가 높은 데가 좀 편하더라고요. 여기도 뭐 낮지는 않은데 어떨 때 도서관도 가고. 그럼 여기 있는 책들을 소장하신 책 가운데서 뭐 몇 분의 몇 정도 되나요? 책 굉장히 많이 사시더라고요. 저는 책 집에도 많이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관심 있어서 산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의미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은 아버지가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성경책이거든요. 근데 보면 재밌어요. 이게 여기 뭐 글이 써 있잖아요. 1961년도 크리스마스에 어떤 사람이 켄이라는 사람한테 선물한 책이에요. To Ken with Love, The Lord Watch Between Me and Thee.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31장 49절을 적어서 선물을 했어요. 근데 이 켄이 1963년 8월 달에 우리 아버지한테 선물한 거예요. To my precious brother in Christ, Mr. Cha 해갖고. 그리고 또 비슷한 구절을 적어서 선물을 한 거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걸 갖고 있다가 저한테 이제 주신 거예요. 의미 있는 책인데요? 네, 60년이 넘은 책 한 권이 이런 히스토리가 있죠. 금방 떨어질 것 같은 세월을 알려주는. 차인표 작가님을 알려지기 전에 배우 시절에도 책을 많이 읽는 그런 배우로 유명했거든요. 아, 그래요? 뭐 책을 읽는 요령 같은 게 따로 있으세요? 뭐 저는 소설책 좋아해요. 뭐 에세이도 읽는데 예를 들어서 인어에 대해서 읽고 싶다. 그러면 인어에 관련된 책들만 쫙 준비를 해서 뭐 도서관에 가서 찾든 아니면 사든. 딱 세팅을 해놔요, 처음에?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이걸 하다 보면 또 이게 보고 싶고 그게 이제 탐구하는 생활이잖아요. 책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 권 읽고 또 다른 장르를 읽는 것보다 하나를 파기 시작하면 조금 이렇게 깊게 넓게 가보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흥미있는 분야가 있으면 적어도 20권 정도 읽어보면은 거의 전문가급의 지식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소설도 그래요. 어떤 소재를 정하면 그 책을 한 뭐 몇십 권은 읽어야 소설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장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을 좋아하실까 궁금한데 진짜 수준이 아니에요. 다 그냥 읽으려고 사는 책도 있고 이런 거는요. 이게 카라마조프 형제들이잖아요. 정말 두껍네요. 이건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은 건 아니고 이걸 사놓은 이유가 있는데 이게 깨끗한데요? 이건 안 읽었어요. 근데 이제 왜 샀냐면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21살 때 제일 처음으로 읽은 완독한 그 영어 소설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이 책은 아니었지만 이건 한국어 책이고 왜 했냐면 영어 공부 좀 하려고. 근데 그때 막 낮에 일하고 공부하고 밤에 일하는 때여서 시간이 없었는데 잠자기 한 30-40분 전 그때는 온전하게 내 시간이니까 그래서 매일 그때 이런 벽돌 같은 책을 놓고 하루에 10페이지씩 5페이지씩 읽어서 한 8개월 만에 이거를 완독을 했거든요. 근데 딱 하고 났더니 잘 메시지가 뭔지 뭐 작가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내가 이 두꺼운 책을 완독을 했다. 그 뿌듯함. 자지 않고. 자신감이 그 어린 나이에 생기니까 저로 하여금 나는 다른 책도 읽을 수 있는 수준 높은 독자구나 라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 참 고마운 책이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려워 보이는 책을
쫙 읽은 경험이. 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이었고 또 어려운 책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었더니 평생에 독서를 하는 어떤 즐거움, 독서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이렇게 준 게 아닌가 싶고 이번에 그들의 하루 그 책에서 왜 이보추릴 씨가 나고단 씨한테 밥 먹으라고 5,000원을 건네주잖아요. 네. 사실은 이런 게 다 그런 데서 파생한 게 아닌가? 알게 모르게. 독자로서의 경험이 네. 작가로 가는데. 네, 제 삶에서 또 녹아들고 또 그게 또 다른 경험으로 나오고 표현이 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들어요. 또 한 권만 더 네. 작가 차인표에 영향을 준 책이 있을까요? 네. 아마 이 영상 보시고 도전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진짜 같은데. 뭐 다 책마다 다 너무 스토리가 있고 좋은데 네. 여기 이 책도 영어로 된 책이에요? 네, 이게 지금 다 존 그리샴이라는 작가 소설이잖아요. 네. 존 그리샴. 이분 아시죠? 네. 네, 변호사. 저희 때도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네,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이 책, 이 타임 투 킬이라는 책이 이거 이제 영어 소설인데 이분이 변호사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책을 딱 읽었는데 이분이 쓴 첫 책이거든요, 이게 타임 투 킬이. 이게 첫 책인가요? 첫 책이에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40권 이상을 썼는데 맞아요.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변호사가 소설을 쓰네? 그 전까지 나는 소설은 소설가가 쓰는 건 줄 알았는데 변호사가 쓰네? 그러면 나도 쓸 수 있겠네? 이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배우지만 제가 소설가로 한번 도전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한 그 인생 고정관념을 깬 그런 롤 모델인 거죠. 그리고 존 그리샴 책을 쫙 사셨군요. 그래갖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책 낼 때마다 너무 사실 고마워서. 존 그리샴 책이 드라마나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만들어졌잖아요. 펠리컨 브리프 작가님 책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와, 감사합니다. 차인표 씨 하면 이제 그 루틴의 상징 같은 존재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작가로서 저희가 좀 이따가 인터뷰를 할 건데 궁금했어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를 제가 보니까 정해진 시간 일어나서 달리기 하고 글을 딱 쓴다는 거 몇 시까지 루틴하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차인표 작가님도 저랑 인터뷰할 때 그 당시에 4시 반에 일어나신다고 그랬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을 쓰는 거, 뭐 책을 읽는 게 루틴에 따라 움직이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게 한 2년 전이었는데 그 인어사냥이라는 책을 수정할 때 4시 반에 일어나서 뭐 아침 할 일을 다 하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한 6개월 동안 했어요. 그런 루틴이 필요하죠. 하루에 최소한 뭐 몇 시간씩 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한 5시 반쯤에 일어나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제가 예전에는 소설을 쓴다는 사실이 책을 냈지만 알려지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때는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 좀 알려졌잖아요. 홍보도 해야 되고 시간 나왔으니까. 시간 나오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글을 써서 알려졌는데 글을 쓸 시간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보 시기가 지나고 이제 좀 잠잠해지면 콰이어 타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들었던 루틴 가운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저를 변화시킨 말씀도 있었어요. 제가 거죠? 지금 운동을 거의 2년째 정해진 시간 또 안 되면은 어떻게든 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 하거든요. 와, 지금도요? 근데 그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싫어하는 운동 먼저 한다고 네, 맞아요. 그러셨어요. 지금도 그러시나요? 지금도 요즘은 공복의 운동은 안 하고 하여튼 뭐 운동을 저도 해요. 그리고 운동이 꼭 완전히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매일 그때 만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차인표도 운동하는 거 싫다, 힘들다. 나갈 땐 힘들죠. 근데 제일 싫어하는 걸 먼저 합니다. 그런데 나가면 좋잖아요. 그죠? 운동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차인표 씨가 요즘 유행하는 저속 노화의 원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랬습니다. 저 요번에 새로 알았는데 연세가 연세. 이제 연세까지 나올랍니다. 생각보다 놀라실 거예요, 아마 실제 나이를 저 이제 연세라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여기는 뭐 작업 노트나 일기 같은 건 없으신가요? 네? 일기는 없습니다. 작업 노트 같은 건 없으시고? 작업 노트는 따로 노트라는 거, 그러니까 노트북에 다 쓰기 때문에. 근데 다른 거 뭐 보여드릴까요? 아니, 원래 기록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가지고 소설을 어떻게 쓰실까? 저는 일기를 써요. 매일. 18년째 일기 쓰고 있고요. 지금도? 네. 오늘 아침에는 등장을 하셨어요. 일기를 쓰는 이유는 일기를 보다 보면 저 스스로를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나랑 대화를 해보는 건가요? 저를 독자가 유일하게 저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후손들한테 보라고 쓰는 게 아니고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게 소설 쓸 때도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네. 어떤 면에서? 사람이 무언가를 새로운 거를 쓸 때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뭔가 옆으로 새끼로 가거나 이럴 때 다시 잡아주는 어떤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처음 소설을 발간한다고 했을 때 아마 네. 많은 분들이 배우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선뜻 손이 안 가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어엿한 작가로 이제 네. 나오고 계시는데 어떤 작가로서 창작의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걸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순간 네. 혹은 루틴 네. 그런 게 있을까요 따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마음이나 사정을 이해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그런 아하 모먼트? 이걸로 소설을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좀 소박한 차인표 작가님의 작업 공간입니다. 근데 이 제 공간이 소박하다고 그러시는데 좋은 데를 많이 다니셔서 그렇겠지만 사실은 이 정도면 엄청 좋은, 보통 작가분들이 요만한 공간도 없어서 다들 좋은 진짜 동네. 고생하시는 분에 비하면 저는 진짜 근데 해도 잘 들고 손님들 오면 이제 있는 자리에 잊지 말라고 가족들 사진도 있으시고 배우로서 활동한 사진 호강하는 거죠. 저는 호강하는 거예요. 차인표 작가님의 공간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저는 차인표 씨를 뉴스 인터뷰 때 뵀었는데 네. 인어 사냥을 읽고 너무 재밌어서 네. 다른 소설도 연달아 읽었던 기억이 네. 나고요. 오늘 예보가 절판됐다가 13년 만에 네. 제목을 뭘로 바꿔서? 그들의 하루. 네.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듣고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작가 차인표님의 하루는 어떨지 작가 차인표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차인표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한국에 없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저는 차인표고요. 네. 배우랑 또 요즘은 소설가도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 인표라는 이름이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네. 사람의 표본이다. 네. 이런 뜻으로 부모님이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의하실 때도 얘기를 네. 하셨고 이 신간 머리글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뭐라고 얘기냐면 네. 사람은 숫자가 아니다. 네. 내 이름은 사람의 표본이고 근데 사람이 뭐냐? 사람은 숫자가 아니다. 그 머리글부터 그 얘기를 하셨고 이번에 내신 책도 보면은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는 맥락에서 계속 책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정말 기적처럼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네. 그 생명은 정말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존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인류 역사상 보면 사람이 한 명 한 명의 개인이 아닌 숫자로 취급됐을 때 정말 말도 못하는 이런 비극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전쟁도 마찬가지고 또 전쟁보다 더한 일들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숫자로 취급하지 말고 한 명 한 명의 개인으로 다 사정을 갖고 있고 존귀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소설을 통해서. 잠깐만 읽어드리면은 머리글을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아무리 작아도 형편이 딱해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들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엄마와 아빠, 누나와 오빠, 동생과 친구들, 그리고 그대와 우리 한 명이 한 세상씩 한껏 품고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랍니다. 그러니 사람을 숫자로 여기지 말아요. 사람은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로 시작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는 뭐 성적, 네. 연봉, 네. 뭐 어디 사는지, 얼마짜리 집에 사는지 숫자로 평가받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작가님 전작부터 쭉 보면은 하나하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에 집중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번 소설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이게 13년 만에 개정 증보하신 책이잖아요.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이런 책이다. 네. 네. 원래는 오늘 예보라는 제목으로 2011년에 출간되었었던 책인데 이 책이 이제 나중에 절판이 됐어요. 네. 그랬다가 제 첫 번째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책도 같이 주목을 받아서 네. 이번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복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 희한한 게 보통 이제 책이 냈다가 솔직히 인기가 없으면 절판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안 팔리면 네. 그러면 그냥 잊혀지거든요. 끝난 거죠. 네. 근데 다시 이게 복간하는 과정에서 또 인기를 얻어서 네. 절판된 걸 다시 또 불러오고. 그렇죠. 네. 점 찍고 돌아온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책이 없어졌는데 네. 서점에서 싹 사라졌는데 네.
다시 13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저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삶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버티고 오늘을 잘 살아냈을 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13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독자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가웠던 게 사실 제가 뉴스 인터뷰 때 처음 뵀었거든요. 네. 그때 인어사냥이라는 네네. 책을 갖고 나오셨는데 사실 저도 일이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고백을 하자면 차인표라는 사람이 배우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선뜻 이렇게 손이 가는 그런 책은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근데 인어사냥을 이제 인터뷰 때문에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또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 근데 오늘 예보라는 소설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 소설은 무슨 내용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들의 하루로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조수빈님을 만나면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제가 대중 연예인으로 아주 오랫동안 있던 사람이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연예인이 쓴 소설이라는 그 선입견을 버리고 책을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 고정관념을 깨고 먼저 읽어주시고 또 좋다고 이렇게 반응을 해주신 조수빈님을 비롯한 과거의 독자 여러분들이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힘을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도 글을 쓸 수 있구나, 그 용기를 얻었구나. 그게 바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삶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인터넷 댓글 보면요 예전에 처음에 막 책 내신다고 할 때는 배우가 왜 책을 쓰지가 많았는데 요즘에 보면은 차인표 작가님 소설 기다렸어요.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하루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만 그 하루를 사는 사람들의 방법은 다 다르잖아요. 소설에 4명이 나와요. 보통의 사람들에게 하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담담하면서도 코믹하게 이제 풀어내셨는데 이걸 보면요 이제 각 인물이 어떤 갈등을 겪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 하루라는 단위를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하루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우리가 살면서 저도 그렇게 살았지만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 중에 내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내일을 항상 생각하면서 걱정과 염려를 해요. 내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일도 오늘처럼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지내는데 사실은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거든요. 오늘 잘 살면 또 오늘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과거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다시 보고 싶어도 그 일을 되돌리고 싶어도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과거는 이미 흘러가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인간의 영역에 밖에 있는 일이고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만은 유일하게 똑같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거든요. 각자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사람들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다. 그래서 하루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이 주인공들의 무대로 삼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에서 책이 참 인기가 많아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냥 뭐 차인표님이 쓰셔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읽어볼 만한 책이었는데 앞에 두고 이렇게 재밌어요. 쑥스러워서. 전 소개를 하고 싶은데 좀 막막했던 게 소설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스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간중간 코믹함이 있었기 때문에 쭉쭉 읽는 그런 힘이 있는데 이 소설의 내용을 저한테 짧게 요약하라고 한다면 루저들의 삶.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삶.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알지만 깊이 있게 본 적이 없는 삶. 그런데도 재미있으셨어요? 좀 부끄럽기도 한 루저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요약해도 될까요? 저는 요약하고 해석하는 것은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요. 쓸 때까지는 작가의 몫이지만 출간돼서 나가는 순간에 독자의 몫이거든요. 독자의 것이에요. 각자가 다 해석이 있잖아요. 본인의 해석이. 조수빈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신 것은
정말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해석이 이게 루저들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읽고 재미가 있었고 또 부끄러운 생각도 좀 드셨다고 했는데 이 책을 보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주셨다면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좀 이질감이 느껴졌던 게 그 차인표님이 사실 데뷔도 그렇게 하셨고 약간 왕자님 같은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루저들의 삶을 썼다는 게 좀 이질감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이 책 속에 나오는 네 인물이 이제 하나는 한 명은 노숙자고 한 명은 빚지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고 한 명은 빚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한 명은 이제 공황장애 걸린 이제 공익근무 요원인데 이 네 사람이 다 제 안에 내면에 있는 저의 어떤 상처나 과거나 현재나 이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설마요. 그리고 이 대상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저의 아픔과 또 생각을 이들을 통해서 투사를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루저들이 맞지만 이 루저들도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있는 루저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다른 사람들의 안에도 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있지 않을까, 이런 대상들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인물 위주로 하나씩 좀 짚어볼 건데, 제가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냐면, 진짜 벼랑 끝에 있어. 지옥에 있어서. 오늘이 끝인 것 같아요. 저보다 더 한심할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희한하게 내가 거기까지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응원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조수빈 아나운서님은 살면서 광야를 걷는 그런 시기가 없었어요? 그런 시기에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에 비하면 난 너무 배불렀던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 광야를 걷던 시기에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맞아요. 똑같네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 가난하고 배고픈 게 아니라 목적지가 없으니까 이게 내일도 똑같을 것 같고 모레도 똑같을 것 같고 언제 끝나냐,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끝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끝났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때를 버텼으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존버 정신. 그렇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캐릭터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서는 책을 안 읽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쯤은 내가 루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나고단 얘기 좀 해볼게요. 나고단이 인물이 나오는데 고단한 사람이에요. 노숙자입니다.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굉장히 고독과 억울함을 버티고 있는 사람인데 딱 일주일만 길에서 살아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죽음을 결심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디테일했어요. 부끄러움은 이미 배고픔이 먹어버렸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배고픔보다 견디기 힘든 것이 있다. 억울합니다. 배고픔보다 억울합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뼈를 때리는데 이거 말고도 상당히 이제 군데군데 인생을 곱씹게 되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이렇게 생활에서 느꼈던 점들을 포착하는 걸까요? 지금 언급하신 그 억울함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사람을 숫자로 취급하지 말아요.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사람은 형편이 어려울지언정 지금 뭐 보잘것없어 보여도 다 하나의 생명체고 고유한 삶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뭐 노숙자, 뭐 루저, 실직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그렇게 불려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야 되는 각자 삶의 주인공들이거든요.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억울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그분들의 입장이라면. 이 나고단도 보면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자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죠. 근데 다 안 된 거야.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요즘 이 책 때문에 뭐 이렇게 북토크를 하거나 사인회를 다닐 때 보면 아주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제도 그랬고 진짜 참 이렇게 사정이 어렵고 형편이 힘드신데도 이 책을 이게 뭐라고 이걸 읽고 이렇게 위안을 받고 와서 한마디라도 말을 섞고 또 위로를 주고받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네. 저는 4명의 그 등장인물 가운데서 이보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조 출연자라고 이보출이에요. 네, 맞아요. 네, 원래 현장에서 그렇게 불러요. 저희 드라마 하는 현장에서 보조 출연자를. 아, 진짜요? 네, 옛날에는 엑스트라라고 불렀어요. 뭐 옛날에는 우리 연출자들이 좀 전체 현장이 좀 험했잖아요. 예. 네,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뭐 엑스트라 3명 불러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그게 듣기 안 좋으니까 현장에서 우리 그분들을 엑스트라라고 부르지 맙시다라는 이런 캠페인 같은 게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른 게 보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거나 보조 출연자를 줄여서 보출이라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네. 요새는 못 들으셨나요? 요즘은 제가 현장에 간 지가 좀 꽤 돼서. 그러니까 이보출 얘기를 좀 하면은 저는 이 차인표 작가의 표현력에 놀랐던 게 뭐였냐면 세상이 얼마나 매정하고 차가운지를 보여주는 장치. 네. 예를 저보고 만약 그 소설을 쓰라고 한다면 그걸 묘사하는 데만 굉장히 길 것 같아요. 네.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지. 네. 근데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DJ 멘트로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죠.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DJ가 멘트를 하는데 다 구구절절 야박한 거예요. 네.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 태양이 떠오르면 여러분은 죽음에 더 가까워질 거예요. 네. 이런 얘기한 DJ가 있나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 이건 DJ 멘트는 아닌데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네. 미래는 나아질 거라고 세상이 말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너무 매정하고 거기서 느끼는 사람의 막막함을 너무 짧게 딱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차인표님 그 소설이 보면 그전 것도 그런데 별로 길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세상이 냉소적이라는 것을 짧은 문장 안에 네. 표현하는 거 굉장히 저는 기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는 얻으셨어요? 실제로 지금 광야를 걷는 분들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태양이 오늘 떴기 때문에 나는 죽음에 하루도 가까워졌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제와 똑같을 것이고 내일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너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을 것이고 틀에 박힌 삶을 살면서 틀에 박힌 사람만 만나고 틀에 박힌 일만 하다가 오늘도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도 생기고 현실에 대한 고통 때문에도 생기는 악마가 실제한다면 악마가 주는 생각이에요. 네. 네. 그런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네. 거기서 이겨내려면 혼자 스스로 하기 어려울 때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 하루를 같이 살아가는 서로를 보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힘을 얻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을 때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고 부대끼고 정말 의지하면서 같이 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길지 않은 문장 안에 딱 단면적으로 딱 보여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DJ 멘트가 원래 좀 그런 면이 있죠. 네. 근데 일기예보처럼. 네. 혹시 개인적인 경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13년 전에 나오기까지 또 그 전에 IMF 때였나요? 네네. 한 장면을 통해서 네. 처음에 아이디어를 생각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그 장면도 그렇고 IMF 때 정말 많은 가장들이 네. 한강에 나와서 정말 오갈 데 없어서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때로는 안 자살도 많이 좋은 하시고. 선택하신 분들도 예,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저는 그 MBC에서 무슨 추석 특집극인가 한 2부작 드라마를 찍었는데 그때 서울역에 노숙자로 제가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을 서울역에서 이 노숙자분들, 실제 노숙자분들 옆에서 촬영을 했어요. 아, 낙오단을 해보셨군요. 네. 그래도 옆에서. 네. 예. 정말 노숙자처럼 하고 찍었습니다. 네, 저도. 네.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이분들이 노숙자라는 한마디로 불릴 사람들이 아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 봤을 때는 다 저기도 노숙자 여기도 노숙자 이런 것 같지만 가까이서 말 한마디 섞어보고 정말 눈빛을 교환해 보면 한 분 한 분이 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나 가장이거나 아버지거나 다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집에 못 돌아간다 뿐이지 네,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낙오단도 그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말한 억울함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럼 지금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여러 만났던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믹스되어 있는 네. 건데 혹시 직접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에서 아이디어를 있어요. 얻은 등장인물이 있나요? 그런 분도 있고 저 자신도 있고 제 자신의 경험도 있고 그 안에 딱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여러 명이죠. 실제로 하지만 만났- 다 내 내면의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러면 이제 소설 속 인물들이 보면 굉장히 묘사가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인물들을 어떻게 창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게 있으세요? 어쨌거나 그 모든 인물들은 소설가가 만드는 모든 인물들은 다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관찰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는 생명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거나 어떤 사건에 연루시켜서 일단은 책 속에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움직이는 네.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힘든데 만들고 나서는 오히려 그 동선을 따라가고 그 인물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라는 게 좀 자연스럽게 네, 발전되고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네. 특히 이 그들의 하루에서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그게 뭐냐면 왜 우리가 신은 창조를 하고 인간은 창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신밖에 못하는 거고 창작은 일상 중에 이 세상에 있는 이것과 저것 평소에 별로 연결되지 않을 것 같던 이 두 개를 인간이 보고 한번 연결시켜볼까? 그렇게 연결시켰을 때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로 새로운 국면, 새로운 스토리가 생기는 게 창작인데 소설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소설가 하는 일은 이런 인물과 이런 인물이 세상에서 만날 필요도 없고 일상에서는 같이 없을 것 같은데 한자리에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좀 디테일하게 계산해서 쓴다고 아니에요. 생각할 때 한번 네, 만들고 천만에요. 네. 던져놓는 면도 저는 있고. 그래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던져놓고 따라갑니다. 마치 진짜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을 뭐 진짜 네. 약간 아주 재밌어요. 비슷해요. 네. 쓰다 보면 재밌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결말이 나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루저들의 삶이다, 이 그들의 하루를 요약한다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좀 어느 정도 답변이 나오긴 했는데요. 네. 실패를 모를 것 같은 남자거든요. 네. 작가님한테 실패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라는 저도 사실 이게 짧게는 좌절하거나 네.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네. 대로. 예. 저는 자꾸 이렇게 질문을 너무 간결하게 잘해 주시는데 제가 자꾸 길게 답을 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너무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약간 좀 부연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패는 타인이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포기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실패는 얼마든지 해도 큰 데미지가 없어요. 실패한 사람한테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 단 포기를 하게 되면 스스로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남지 않거든요. 포기가 진짜 실패네요. 포기가 진짜 실패죠. 네. 포기하기 전까지는 실패는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시행착오를 하고 갔던 길 잘못 간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길 가다 잃어버릴 때 많이 있잖아요. 차 운전할 때도 그렇고 돌아가면 돼요. 네,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뭐 시간 늦으면 좀 늦게 가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고 쟤 실패했어, 쟤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진짜 실패는 뭐냐면은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것. 네, 틀에 박힌 사고에서 못 나오고 그냥 내 인생은 이게 다구나. 근데 우리가 틀에 박힌 일상에서 태어났지만 그 틀 안에서라도 꿈틀꿈틀 대서 뭔가 새로운 여백을 만들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다른 사람의 틀에도 들어가 보고 넘나들면서 생각도 해보고 이런 삶을 다 살고 싶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게 포기하지 않는 삶. 다시 말하면 도전하는 삶이죠. 제가 차인표님 실패를 모르는 남자 같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실패는 많이 했어요. 네. 포기를 모르는 포기하지 남자죠. 않습니다. 네. 네. 내가 포기하면 그게 실패가 네. 되는. 근데 제가 말하는 포기는 네. 세상적인 성공에서 세상적으로 더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네, 그런 삶. 그리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오늘 밤에 잠들 때 정말 다 쓰고 자는 잘 살았다. 다 살았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잘 수 있느냐.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오기 전에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조수빈 아나운서님 만나서 유튜브를 찍을 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하겠다. 인터뷰를 하고 네, 만나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하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랑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가 시작됐네. 또 힘드네. 11시에 조수빈이 여자 와서 유튜브 찍는다고 하네. 이렇게 하는 거랑은 하루 이틀이 이게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 쌓이면 커진다. 그 사람의 뭐 다른 걸 떠나서 그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렇게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아니, 도 닦으시러 가실 것 같아요. 이제 도 닦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 아세요? 도를 아세요, 근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그들의 하루, 원래 오늘 예보였던 그게 IMF 때 사람들 보고 아이디어를 처음에 떠올렸다는 얘기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원래 어떤 사건을 접하잖아요. 우리가 뉴스도 많이 보고. 그럴 때 다 마음에 담아두세요. 왜냐하면은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그 옥스퍼드에 대해서 강의하신 거 그 책도 그 훈할머니가 뉴스에서 나온 거를 보고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봐야겠다. 원래 뭔가 보면 이렇게 가슴에 많이 담아두고 생각하고 이러세요? 다 피곤한 스타일인가요? 다 그럴 수는 없고요.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아픔을 좀 헤아려 보고 공감하려는 그런 마음에 대한 저의 표현 방식이 소설로 나온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다른 식으로 표현을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어떤 식으로? 공감하는 마음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마음이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소설 같은 걸로 남들이 더 많이 알도록 표현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생활 속에서 조금씩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무용으로, 음악으로, 뭐 스포츠로 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나 싶어요. 조금 이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떤 사건을 보고 느끼는 게 있으면 묵혀뒀다가 소설로 쓰시잖아요. 다른 소설도 또 쓰실 텐데 앞으로 요즘에 혹시 마음을 흔든 사건이 있나요? 있죠. 어떤 거예요? 제가 누구를 도서관에서 이제 요즘 글을 쓰는데 어떤 아가씨가 옆에서 자기가 쓴 것 좀 읽어봐 달라고 신춘문예 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읽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옆에 청년들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청년들이 다 우리 한강 작가님 때문에 이제 고무가 된 거예요. 자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춘문예 같은 거 내려고 많이들 요즘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소설 붐이죠 요즘에.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을 보니까 저는 뭐 그런 상을 받을 사람도 아니고 받지도 않았지만 왠지 나이 든 어른으로서 이 사회를 먼저 살아간 이 사회에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살아온 이 젊은이들한테 나도 이제는 뭔가 이렇게 좋은 자극이 되는 존재가 될 나이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이 친구들이랑 경쟁해서 이 친구들 자리를 뺏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뭔가 새로운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어떤 모범을 보이고 그런 사람이 제일 나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한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저한테는 소설 소재예요. 그게 또 나중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려 보려는 노력이 거기 있잖아요. 소설 소재라는 게 뭐 신기하고 막 일상적이지 않은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품고 있는 사정이나 마음을 내가 한번 헤아려 보려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소재가 좀 더 구체화되고 부각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요거 기억해놨다가 다음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야. 말 함부로 하면 아니 근데 저는 훈할머니나 IMF 얘기 같은 거 제가 일화를 들었을 때 조금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뉴스를 한 지가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뉴스나 시사 프로를 오래 했는데 사실 그 인간의 가장 여러 가지 사건을 압축적으로 담은 게 뉴스잖아요. 근데 그걸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정이입이 되니까 막 괴롭고 이래서 사실 약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책꽂이 같은 데 딱 넣어놨다가 기억에 책꽂이 쓰고 넣어놨다가 좋은 작품으로 쓰신다는 게 나랑은 좀 격이 다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약간 괴로웠거든요. 이런 걸 계속 내가 말하고 그런다는 게 봐야 한다는 게. 조수빈 아나운서님이 지금 대화하면서 아까도 뭐 루저들의 삶 생각하면서 부끄러웠다. 지금도 이 위안부 할머니 생각하면서 부끄러웠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본인이 상대방을 아픔을 공감하려는 표현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을 그분들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제가 그거를 글로 쓰는 거랑 별로 다를 바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까요? 네. 저는 이렇게 뉴스를 하다 보니까 참사도 많이 보고 막 이러니까 그럼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스가 순기능이 분명히 있지만 이 뉴스가 실시간은 거의 없잖아요.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보다는 이미 벌어졌거나 앞으로 벌어질 것 같은 일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걱정을 자꾸 불러일으켜야 되고. 정말 그 생각해요. 네. 죄송합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그래서 순기능이 분명히 있지만 너무 거기에 천착하는 것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떻게 보면 잘 가려서 해야 될 부분. 저도 이제 뉴스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뉴스만 볼 것 같고 신문만 볼 것 같고 막 그 생각만 할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유튜브에서는 일부러 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빠져나왔다가 할 때 오히려 제 일을 더 사랑할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혹시 이렇게 경험해서 글을 써야겠다는 영감을 많이 얻으시는 거죠? 그럼 갑자기 막 즉흥적으로 떠올랐다기보다는 뭐 일기를 쓴다든지 좀 묵혀놨다가 뭐 그럴 때도 있고 또 흥미로운 거 오히려 공부해서 하는 거 인어사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흥미를 느껴서 하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3권이 나와 있잖아요. 그중에서 인어사냥이 제일 재밌으셨어요? 저는 다 재밌었는데 저는 또 순위 한번 매겨주세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하루 인어사냥. 저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만나면이 1위긴 하고요. 바라본다면 너무 길어 제목이. 그렇지. 15글자예요. 15글. 인어사냥은 사실 저희가 놀랐던 게 3권 내셨잖아요. 근데 소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같은 작가가 썼다고 보기에는 장르도 다르고 뭐 풀어가는 방식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인어사냥은 차인표 작가님 썼다는 느낌보다는 뭐 반지의 제왕 같은 걸 쓴 그런 판타지 소설을 많이 쓴 톨킨스 같아요. 약간 외국 소설 같기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와, 영광이에요. 해외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화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진짜요? 인어 역할을 하시나요? 네? 아니, 제가 출연은 안 하고요. 이제 저는 원작을 제공하는 역할이고.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배우 차인표는 처음부터 주연이었어요.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띠리리라 저는 그걸 기억하는 세대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조 출연자의 삶을 뭐 겪어봤을 리도 없고 무명 시절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뭐 그분들을 배려하는 것과 별개로 주연 배우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따로 있는 일이 많을 것 같거든요. 뭐 대기실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보조 출연자 삶을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뭐 라면 한 그릇 차별받는 것부터 뭐 버스 분장 버스 따로 하는 거 정말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보조 출연자도 한 10년은 해보신 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런 거는 어디서 관찰을 하신 걸까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본인 일이 있으니까 현장에서는 제가 그들의 하루에 이제 보조 출연자가 나오잖아요. 주인공으로 이보출이 그 사람을 어떻게 떠올렸냐면 제가 1999년도에 겨울에 MBC에서 왕초라는 드라마를 저기 포스터 있는데 그건데 거기서 제가 거지 왕으로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의정부에 세트장을 지어놓고 시대극이니까 1900년대 초를 지어놓고 찍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드라마 아마 거의 최초의 세트장일 거예요. 그래요? 그때 이제 보조 출연자분들이 오셨거든요. 그 당시 상인들로. 그럼 항상 보면 촬영하기 전에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에 보조 출연자분들을 먼저 세팅을 해요. 미리 대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보조 출연자분들이 먼저 시장 바닥에 앉아서 뭐 파시는 분, 상인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주인공이 와서 이제 촬영을 해요. 딱 차인표가 등장. 그러니까 제가 제일 덜 춥겠죠. 그리고 누가 제일 춥겠어요? 보조 출연자. 제일 처음부터 와서 있었던 분들이 제일 춥겠죠.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너무 추워하더라고요. 손이 꽁꽁 얼었더라고요. 시장에서 파는 보조 출연자분 역할하는 아주머니가. 그리고 저는 주인공이니까 여기 주머니에 누가 핫팩들을 막 줘갖고 여러 개가 있었어요. 핫팩이. 그래갖고 그분이 너무 손이 이렇게 빨개서 핫팩들을 하나씩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드라마에 걸리잖아요. 장면.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쥐어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계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2009년에 KBS에서 명가라는 또 사극을 찍는데 그때 이제 최국선이라고 뭐 또 이제 그 명가의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는데 그날도 또 엄청 추웠어요.
또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구휼하는 그런 장면을 찍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임표 씨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막 이렇게 치면서 그래서 제가 어디서 뵀죠? 그랬더니 10년 전에 왕초. 내가 너무 추웠는데 내 손에다가 이렇게 핫팩을 주워서 잘 살아야 된다니까 착하게. 딱 그분을 뵙는데 예. 그분이 이분은 여기서는 보조 출연은 이분의 직업이고 이분이 10년 동안 열심히 이걸 직업으로 삼아서 살았구나. 집에 가면 여기서 돈 벌어서 아이들 학교도 보냈을 것이고 밥도 먹었을 것이고 충실하게 살아오셨구나.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방송국 저 방송국 다니면서 대우받고 어떨 때 놀고 싶으면 놀고 이렇게 살았지만 야. 이분은 계속해서 가장으로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분을 보면서 이보출이라는 캐릭터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분의 사정을 제가 헤아리려는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그분을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때 더 이상 그분은 보조 출연자가 아닌 아니죠. 거죠. 그분의 삶에서는. 1대1이죠. 그분은 그렇죠. 주인공이죠. 예. 그분은 그분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스타예요. 그분이. 그분의 삶에서는 차인표란 주연 배우가 제가 조연이고요. 보조 출연자, 네. 조연이 되고. 그런데 그게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저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은둔하고 있는 청년부터 뭐 별 직장 없어서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삶에서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주연이자 스타들이에요. 다만 사회가 주변이 자꾸 다른 걸로 구별하고 숫자로 취급하고 이렇게 성적들을 갈라놓으니까 나는 내 삶에서 주연이 아닌가 봐. 나는 내 삶에서 루저인가 봐. 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한테 상기시키는 삶. 그게 중요하다. 그 삶을 살면 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누가 그거 한다고 뭐 세금을 더 냅니까? 무슨 돈 안 드는 네, 일인데, 이게 진짜. 무슨 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만 그렇게 팽배해 있는 삶을 생각들을 바꿔서 우리가 서로를 오늘 하루 동안에 진짜 같이 사는 동료로 최선을 다해서 대해주자. 라는 삶을 살면 어떨까? 그 관찰력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전작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에서 장소 하나하나가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제가 좀 적어왔는데 이거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예. 네. 천둥 소리를 내며 하얀 물을 쏟아내는 폭포 위를 날아 우산대처럼 하늘로 길게 뻗은 이깔나무 숲을 지나니 끝없이 펼쳐진 노란 들꽃밭이 나타납니다. 수천 수만 마리의 나비들과 잠자리들이 한데 어울려 한바탕 춤을 추다가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새끼제비를 위해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줍니다. 바위 위 언덕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니 산기슭에 하얀 억새밭이 나옵니다. 이렇게 좀 생생하게 묘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했느냐. 물론 잠깐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그 어머니가 원래 독자 1호시라면서 1호 독자. 근데 백두산 묘사한 부분, 뭐 이 부분이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어머니가 딱 읽고는 그 얘기 하셨다면서요. 임표야. 상상력에 대해서. 잘 썼는데 상상력으로 작가가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제 하는 곳을 경험하지 않고 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상상력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성 같은 거란다. 딱 그 얘기 듣고 배낭 메고 백두산 가셨다고. 그렇죠. 그 순서가 맞는데 일단 이 묘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소설을 제대로 배우질 않았잖아요. 정식으로. 뭐 문창과를 다닌 것도 아니고 소설 작법을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지만 어디서 배웠냐면 그 현장에서 배웠거든요. 저는 어쨌거나 드라마 영화를 30년을 했고 아주 많은 대본들을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과 이 대본 드라마 영화 대본이 장르는 다를지 모르지만 스토리텔링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근간은 같은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소설을 어떤 장면을 열고 무언가 독자들께 뭔가 설명하고 싶을 때 일단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영화적으로. 그래서 제 책을 읽은 분들이 영화 본 것 같아요. 영화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굉장히 기쁜데 어쨌거나 묘사할 때 이걸 시각적으로 비주얼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또 그래야지 저도 이해가 쉽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인 묘사를 좀 공을 들이는 면이 있고요. 근데 그 묘사를 잘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이제 풀샷인 거죠. 네. 네. 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이것과는 약간은 좀 이제 다른 얘기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쓰다가 중단을 했어요. 초반에. 너무 어려워서. 그랬을 때 제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상상력이라는 게 소설가한테 중요하지만 진실의 바탕을 두지 않은 상상력은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다. 이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어쨌거나 저는 첫 번째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을 역사적인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 실제 벌어졌던 일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쓸 때는 어떻게 쓰고 싶었냐면 그냥 복수하고 싶었어요. 네, 분노해서 그 상황이. 네, 통쾌한. 네, 그래서 그냥 백두산에 어떤 소녀가 사는데 네. 일본군들이 이 소녀를 위안부로 징집하려고 하는데 호랑이 사냥꾼인 정말 힘이 센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이 있어서 일본군을 쫓아내고 이 소녀를 구출한다 라는 굉장히 단순한 액션 복수극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벌어진 이 역사가 왜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저 혼자 정신승리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미 벌어져서 상처가 벌어져 있고 피가 철철 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한 이 역사의 위로는 안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이 조언을 해주신 거고, 그러셨구나. 네. 그 조언이 저로 하여금 소설가에게 있어서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성찰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상상력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더니 상상이라는 것은 특히 역사적인 사건을 소재로 할 때는 조작과 완벽히 구별을 해야 되겠다. 소설, 이 작가가 빠지기 제일 쉬운 유혹 중에 하나가 상상을 빌미로 한 조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상상은 인간의 꾸는 꿈을 통해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롭게 만들고. 하지만 조작은 누군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상처를 더 만들고, 그리고 사건과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을 소설로 쓰려면 현장에 가보고 발품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그래서 백두산을 향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결과적으로 하나하나가 굉장히 진짜 가본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것도 저는 느꼈거든요. 네. 묘사가 굉장히. 다녀왔더니 훨씬 더 묘사가 풍부해진 점이 있죠. 그럼 아까도 비슷한 얘기 하셨지만 배우로서의 경험이 글을 쓰는데도 이제 도움이 된 거네요. 네, 왜냐하면 그럼요. 제가 인어사냥도 보면은 판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옥스퍼드대에서 이제 강의하신 거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시네마티컬리 영화적으로 쓴다. 장소를 잘 묘사를 해야 그 안에 그 무대가 세팅이 잘 돼야 그 안에 주인공들한테도 설득력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책이 굉장히 비참한 현실인데 코믹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시트콤 같아요. 근데 저는 뭐가 되게 웃겼냐면 코믹 하다 못해서 제가 확실하게 맞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을 디스하는 표현 같은 느낌도 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박찬호가 홈런을 많이 맞으면 내 매상이 떨어지니까 차인표가 하는 영화마다 망해서 인기가 떨어지면 내가 굶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웨이터가 연예인 이름을 안 쓰는 이유로 차인표라 이름이 등장을 하고, 배우는 연기를 잘 못하는 걸로 나오는데 버벅이 남자 주인공은 이름을 잘 모르는 신인이다. 훤칠하게 큰 키에 배에는 왕자 복근이 뚜렷하게 새겨진 몸짱이지만 왕자 복근의 원조시거든요. 맞나요? 본인? 그러니까 그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MBC 공채 탤런트 22기로 이제 배우를 시작했는데 1993년에 뽑혀서 1년 정도 단역을 하고 1년 후에 이제 주인공으로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미니 시리즈의 주인공이 발탁된 거예요. 첫 촬영을 나갔을 거 아니에요. 첫 촬영을 나갔을 때 우리 저 카메라 감독님이나 뭐 조명 감독님 이런 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걱정이. 왜냐면 이 장면 너무 웃겨. MBC의 미니 시리즈라는 게 MBC 드라마의 꽃인데 시청률이 막 30% 40% 나올 때인데 그때가 드라마 왕국이었거든요. 그럼요. 내기만 하면은 요즘은 상상을 못 할 거예요. 그때 그쵸? 이제 주인공은 누가 하는 거냐면 최수종 선배님 같은 거, 또 한석규 형이 이제 막 뜰 때고 이럴 때인데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친구가 와서 주인공이라고 가죽 잠바를 입고 나타났는데 버벅이가 차인표 맞구나. 그러니까 저를 보는 이 스태프들의 표정이 네. 걱정 반 우려 반. 네, 얘가 과연 잘할까? 네, 그래서 그때를 상기하면서 쓴 거죠. 네. 아니, 버벅이도 보면은 그 극 중에서 만난 여배우랑 결혼하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이 부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상도 받잖아요, 외국 그러니까 가서. 나중에 상도 받아요. 네. 결국에는. 네. 근데 아까 이제 배우로서 경험이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겠거든요. 네. 그러면은 작가로서의 경험이 반대로 연기에 도움이 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도움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처지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죠. 작가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전체를 조망하는 역할도 필요하고. 네, 그것도 그렇고 네. 또 저 사람은 또 이런 사정이 있겠지, 저 사람은 저런 처지가 있겠지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작가가 뭔가 써낼 수 있는데 그런 게 일상에서도 이렇게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신혜라님이 유튜브에 네. 강의하시는 거 따라가서 찍으셨더라고요. 네, 네. 저기 영국에요. 네, 재밌었어. 저 재밌게 봤는데 네. 어떤 경험이었나요? 저는 뭐 너무 감사했죠. 진짜 아내랑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일단 너무 좋았고 옥스퍼드 대학교에 제가 관광객으로 가면 갔지. 제가 공부해서 갈 일도 없고 네. 우리 애들이 갈 것 같지도 않고 근데 특강 요청을 해주셔서 어쨌거나 이 소설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아니까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잘 하고 왔어요. 감사한 경험이었고.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 절판됐던 책이 13년 만에 조명을 받아서 옥스퍼드대 한국어과 교재로 선정이 된. 한국어과가 있는 건 아니고 한국학을 배우는 그 클래스에 교재로 정말 통쾌한 반전 같은 그렇죠. 결말인데 사실 제가 앞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차인표라는 그 배우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소설책을 사서 읽어볼 생각을 못 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나 이거 괜히 배우 했던 것 때문에 소설이 안 팔린다. 괜히 글을 썼나 연기나 잘할 걸 뭐 이런 자괴감 같은 거 혹시 안 드셨나요? 외면받고 있을 때? 그런 이게 세 번째 책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두 개 발표한 책이 이제 절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호사냥을 출판할 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필명으로 내면 어떨까? 또 주변에서도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인표라는 이름 지우고 실력으로 평가받자. 신인 작가 다른 모르는 이름으로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 정도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평가를 어떻게 해서든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받고 싶은데 좀 목이 말라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읽어야 근데 평가를 하시는데 뭐 책이 알려지지를 않으니까 많이 읽으신 분들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처음에는 그 영국 그 옥스퍼드의 아시아 중동학부의 한국 교수님이 딱 한 분 계신데 조지은 교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인어사냥을 영국의 큰 출판사들의 그러니까 한 K 문학을 좀 그분이 옥스퍼드에 있는 한국 교수다 보니까 한국 문학 중에 영국에서 될 만한 소설을 좀 추천해달라. 될 것 같아 인어사냥. 그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해달라는 이런 제안을 받으시나 봐요. 의뢰를. 그래서 인어사냥을 읽으시고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 괜찮겠냐. 그렇게 처음에 연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다른 책들을 읽으신 다음에 요거 좋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을 교재로 쓰고 싶다. 허락하겠냐. 허락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와서 특강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옥스퍼드를 가게 된 게 처음에 발단은 인어사냥이었고 그러네. 그 이전에는 K문학이 어쨌거나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고 또 한류의 힘이 있었고 이렇게 그런 전체적인 파도를 잘 운 좋게 방향성이 맞아서 된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 안 했으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글쓰기를 포기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맞죠. 남들이 외면한다고 할 때 나는 외면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나중에 발간한 지 15년 만에 진짜 베스트셀러가 정말 돼버렸어요. 저는 그 이번에 교재로 선정된 책이요. 많은 언론에서 인터뷰를 쫙 봤거든요. 근데 거의 다 뭐 위안부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는다는 식으로 나온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다른 이슈를 갖고 쓰셨더라도
그 제가 앞에서도 한번 아까 읽어주셨지만 그 구절구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어가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잖아요. 네. 그 표현법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 의견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뭐 특별히 문장이 아름답다거나 좀 표현을 잘 한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네. 다만 그 책은 이제 아이들한테 선보이는 책이었기 때문에 좀 저도 아이들한테 꼭 동화적으로 네, 쓰려고 노력을 했고 저는 사실은 그 책은 위안부의 아픈 역사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더 공감하려는 노력이 있어서 네, 좀 뭐 분에 넘치게 저를 초청해 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그 부분 플러스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도 그 주제가 좋은 주제고 그렇죠. 역사적 교재로 쓸 수 있을 또 두 만한 번째는 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네.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네, 읽으면 참 감사합니다. 좋은 책이었다. 근데 이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요. 이제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네. 이 책은 네.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요. 인어 사냥은 결국 인간의 탐욕을 욕망,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그들의 하루도 비참한 루저들의 네. 어떤 현실. 네. 저 궁금한 게 한강 작가님 덕분에 요즘에 이제 네. 소설이 뭐 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아주 예전에 읽었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읽고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어떤 작가들은 인생의 비참하면 어두운 면을 가장 극적으로 강조를 해서 사회에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좀 아름답게 코믹하게 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뭐 제가 뭐 제대로 소설을 배우지 않은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뭐 제 의견이니까 네. 저를 놓고 봤을 때 소설가가 하는 일은 그 세상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제 소설들의 투영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그 현상뿐만이 아니라 소망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참하게 쓸 이유를 못 느끼시는 걸 수도 있겠네요. 굳이 막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이나 염원이 반영됐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바라는 세상이 네, 구현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마 차인표님의 소설을 읽고 나도 글쓰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아무나 할 분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할 수 있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저는 이제 두 가지예요. 네. 쉽게 쓰자, 쉬운 문장으로 써서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면 읽을 수 있게 쓰자. 두 번째는 빨리 읽을 수 있게. 영화로 치면 한 서너 시간짜리 영화. 네, 그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그 이유는 보다 많은 독자분들이랑 만나고 싶어서요. 네. 네.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그러니까 묘사를 뭐 문장을 수려하게 쓰고 잘 쓰고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특출난 분들이 있고 안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다만 그거에 앞서서 소설을 쓴다는 것은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거고 그 가상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에 대한 본인만의 해석이다. 조수빈 큐레이션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네. 사실 제가 뉴스에서 뵀을 때 네. 너무 깊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아쉬워서 마련한 자리였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꿈 같아요. 이거. 왜요? 네? 아니 지금 네. 저희가 1시간 넘게 얘기를 했는데 네. 1시간 동안 우리 조 아나운서님이 제가 쓴 소설 갖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사실 1시간도 모자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소설 쓰기 시작한 지 15년, 책 출간한 지 15년 넘었고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읽지도 않으셨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많은 질문을 가져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이 모습과 많이 줄인 겁니다. 네, 제가 답하고 있는 저와 이런 것들을 이 상황을 지금 약간 좀 제 3자가 돼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야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행운이 이렇게 좋은 일이 저는 같은 생각하고 있는데 네, 분에 넘치는 일이 또 생기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유튜브 사람들이 외면할 때도 꾸준히 하다 보니 차인표 배우님, 작가님을 모시는 날도 오는구나 놀랐는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제 하루라는 단위를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좋은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네. 네,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젊은 시절에 체득한 좋은 습관들 네, 저한테 3가지였거든요. 읽기, 쓰기, 운동하기. 이게 대학교 때 광야를 걷던 시절에 예, 아무 돈이 안 드니까 그것들은 그때 생겼던 습관들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40년 가까이 지나서 아 이것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것들로 인해서 제가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습관이라는 거는 하루 안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쌓이는 것은 이제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비록 누군가한테는 잊혀지는 하루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다. 그걸 느끼게 할 수 있는 책. 네, 그들의 하루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작가님 덕분에 좀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조수빈 큐레이션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얘기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내 완독하며 느낀 뿌듯함 작은 너의 날개 꿈을 펼치는 힘 글로 세상을 만들고 싶었지 모두가 할 수 없단 말을 넘어서 나는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네 새벽을 깨우며 조용한 서재에서 혼자만의 시간 나와의 대화 작은 기록들 매일 쌓이는 흔적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아침 밤 작은 너의 날개 꿈을 펼치는 힘 글로 세상을 만들고 싶었지 모두가 할 수 없단 말을 넘어서 나는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네 조금씩 나아지는 나를 보며 시간이 뒤져낸 단단한 나의 꿈 결국엔 빛나게 될 그날을 향해 작가의 길은 끝없는 도전 그런 세상 속에 다리를 놓고 희망과 사랑을 그려내는 나 내 이야기 오늘도 계속된다 책은 너의 날개 꿈을 펼치는 힘 글로 세상